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최소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30에서 40% 매출이 지금 빠지고 있다. 근데 집을 왜 사죠? 어떻게 사죠? 여야 할 거 없이 정부들이 부동산 가격은 사두면 게임하듯이 내가 팔면 남는다. 근데 그 액수가 직장 생활을 10년 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지금 뭐예요? 이게 결국 투기판이잖아요. 지금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투자는. 전국의 수요들이 지금 막바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집값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또 경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이분 빼고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은 분이 바로 한문도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경제에서는 제가 진짜 만나본 분 중에 찐 어떤 미사역을 갖다 붙여도 다 해당이 되는 우리 곽수정 박사님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2월 달이죠. 토지거래 허가가 뜬금없이 갑자기 해제를 한 바람에 6월 달이면 그냥 해제될 거를 갖다 갑자기 이걸 펌핑을 한 바람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언론들이 또 가세를 했죠. 내년에 좀 서울이 입주물량이 부족해요. 그게 이제 이슈를 밑에다 깔면서 막 하니까 그 와중에 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 DSR이 좀 시작하잖아요. 그거 되면 또 금리 올라간다 이러니까 사람들한테 조바심을 막 형성을 해가지고 그 와중에 이제 정책 대출 금리를 이 계엄 상황에서도 저금리 있잖아요. 1%에서 3% 작년 재작년 했던 특례보금자리하고 신생아로 이런 것처럼 이름을 안 붙이고 정책자금 대출이 또 55조가 풀렸어요. 이게 이제 맞물리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3월, 4월 달에 거래량이요. 거의 예년의 평균치까지 쫓아갔습니다. 전국에 한 5만 1,000건 넘는데요. 매월 거래량이. 아파트만 4만 건까지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많이 올라갔고 계속 2, 3만에서 머물다가 그러더니 6월 달엔 좀 꺾이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5월에 거래량이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하면 대출 신청까지 한 달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거래량이 좀 붙어졌어요. 그래서 5월도 지금 4만 건 가까이 됐거든요. 벌써 전국이. 그러면 이번에 평균 거래량을 돌파할 거예요. 수도권도 그런 추세인데 서울만 쭉 잘 가다가 2, 3월 푹 치고 3월에 피크 찍었거든요. 평균 한 6,100건인데 10,000건, 9,000건을 넘었어요. 약간의 왜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LH나 이런 데서 매입 임대 분양 같은 거죠. 그러면 이 LH가 사는 거는 개인 간의 거래는 아니잖아요. 물론 법인이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다시 공급하기 위한 내용이지 개인 간의 거래량에 들어가기는 좀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좀 한 몇백 개 들어갔습니다. 섞여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건 예전에 안 넣었어요. 여하튼 결론은 서울 거래량이 터졌어요. 9,000건 돌파했습니다. 3월에. 어마어마하죠. 11,000이면 영끌 수준인데 그 정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죠. 3월 19일에 이제 토지거래가 확대 재정을 하고 나니까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5월이 이제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이번에 좀 쫓아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한 6, 7천 건 또 나올 것 같아요. 5월 거래량이. 6월이 이제 꺾입니다. 6월이 조금 더 봐야 되죠. 지금 한 열흘 지났잖아요. 6월 20일 정도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약을 할 때 한두 달 뒤에 대출 계획을 세우니까 타이밍이 좀 모호한데 분명한 것은 이제 계약 시점이냐 어느 시점이냐 대출 시점에 따라서 금리 적용이 지금 틀리잖아요. 한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월 달까지 받쳐주고 6월 중순까지 받쳐준 다음에는 적어질 것 같은데 가격은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다지고 올라오려고 힘을 쓰고 있고 서울은 이미 올라가는 게 조금 확대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6월이 이제 중요한데 6월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예측이 그래서 불은 붙었었다. 지금 꺼지는 분위기는 좀 느껴진다. 특히 강남 사고가요. 거래량이 3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졌잖아요. 이때 막 5, 600건씩 터졌습니다. 300건, 뭐 400건, 서초구도. 근데 다들 지금 100건, 뭐 50건 뭐 이래요. 5월 달이. 6월 달이 또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또 거래가 끊기는 현상이에요. 그럼 6월이 이제 변곡점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또 지금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을 원인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셨다시피 서울 입주 물량이 안 부족했던 시대는 있었습니까? 항상 부족했죠.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입주 물량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적은 한 번도 못 봤는데. 한두 번 있습니다. 한두 해 있습니다. 20년에 한두 해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 딱 던졌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딱 던지니까 거기에 이제 분양가 묶이기 싫어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막 현장들이 막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이 물량이 2, 3년 뒤에 나온 해가 있어요. 그때 물량이 막 터지니까 시장이 이제 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 빼고는 표 대표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입주 물량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제 보통 그 부동산 공급자들이 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넘칩니다 여러분 할 정도 되려면 앞으로 한 2천만 채가 더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것 빼고는요. 예. 항상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기사가. 계속 불안감을 조종하고. 제가 볼 때 앞으로 2천만 채가 생겨도 또 부족하다 그럴걸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부동산을 뻔뿌질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지금 뭐 지방을 다녀봐도 그렇고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집을 산다는 거는 중장기 소득을 보고 자기의 자금 흐름을 감안하면서 집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최소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적어도 20%, 많게는 30에서 40% 매출이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게 서울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지방에 내려가면 포항, 울산, 여수, 순천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집을 왜 사죠? 어떻게 사죠? 그게 정상인데요. 지금 마지막 펌핑 같아요. 2020년대 제가 볼 때. 최근에 제가 조사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보통 4050이 주로 집을 많이 사잖아요. 40도 이제 후반부가 많이 사죠. 50이 제일 많이 샀죠, 집을 그동안.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좀 바뀌면서 최근에 거래량 비중 있잖아요. 그걸 제가 좀 체크해 봤어요. 막 터졌을 때. 서울이요, 그 3040만 합해가지고요. 60%예요. 너무 치중된 거죠.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3040이 그러면 40은 그나마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돈을 번다고 해서 하지만 그분들도 사실 힘겨워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해서 살까? 여야 할 거 없이 정부들이 부동산 가격은 사두면 한번 이렇게 게임하듯이 팔고 내 뒤에서 내가 팔면 남는다. 근데 그 액수가 직장 생활을 10년 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성실하게 사는 임금 노동자 샐러리맨들이 계속 듣다가 이미 먼저 영끌해가지고 갭투기 해가지고 한 분들은 영끌 시절에 팔고 나왔고 뒤늦게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그 와중에 조바심을 일으키니까 스트레스 뒤에서 막 겹치니까 이 대목에서 2030들이 그냥 배팅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비중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그럼 이분들은 뭐냐 3, 4년 뒤에 이제 변동금리가 바뀌잖아요. 그때 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는 20, 30, 40이 지금 리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번에 스트레스 DSR 딱 끝나고 나면 제 주위에 50, 60을 보면 지금 수지 계산이 안 나요. 서울의 대기업에 근무하신 분이 열심히 근무를 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얼마 했던 전세가 뭐 5억 6에서 출발하니까 대기업이니까 이게 이제 12억대가 됐다는 전세값만 강남 지역에.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모은 걸 계산해 보면요. 처음부터 1억 이상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이 45, 50을 넘어가는데 순 자산이 한 8억, 10억이 최고예요. 그것도 성실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하고 뭐 주식 조금 하고 애들 하나만 키워도 10억 못 모으고 한 7, 8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전세값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강남 기준으로 보면. 그럼 다른 지역도 비슷한 패턴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주택 수요는 지금 거의 소멸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면 아 교수님 직장생활로 답이 없는데 하나 제대로 투자하면 빠지는데 이 팽배하게 쌓여진 투기 심리에 대해서 지금 40이 10년 전에 30이었잖아요. 10년 내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40은 무리해서 가는 거고 30은요. 보니까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아. 들어오는 거예요. 20도 따라하고. 그래서 23, 40이 합하면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시장에. 5060이 돈이 더 많네. 우리 생애 주기를 봐도. 그래서 결론이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샀다가 나보다 더 큰 바보한테 팔고 차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뒤에서 받쳐준 사람이 없으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겠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요즘에 그 제조업 공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 폐업을 하고 공장을 팔고 그럼 뭐 할 거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남 아파트 사가지고 한 2, 3년, 3, 4년 묵으면 2배로 뛰는데 공장을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가세했어요. 또 요즘 외국인들이 가세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국적이 중국이신 분들 교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보니까 부천, 부평, 수도권에 서울의 뭐 금천구, 구로구 이런 데 집을 많이 샀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외국인 부호들 중에는 반포 아파트, 성북동의 대주택 이런 것들을 그냥 값을 따지자고 질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질르냐라고 또 제가 물어보니까 홍콩 생각하고 사는 모양. 예, 홍콩 생각하고.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돈이 투자될 데가 없어요. 환율 따져보니까 한국 집값이 싼 거야. 환율로 보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산다 생각하고 이분들이 고가에 지르는 것은 더 오른다는 생각이 지르는 거예요. 정부가 뭐 해야 되죠 그러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때 금리 이야기하고 공급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또 외국인까지 추가가 돼 버렸잖아요. 세대 간의 어떤 투기적인 문제, 자산 증식의 문제까지 생기잖아요. 그럼 정부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일본의 경우는 청년 세대들, 우리 저 지금 한문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0세대가 가세했다. 그리고 3040이 집을 60%나 매수하는 주체다. 일본의 경우는 30세대가 집을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어떤 게 학습이 됐냐면 우리 아버지가 집을 샀다가 아주 나라가 망했다. 집값이 사실 실질적으로 50% 이상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회복 못한 곳이 많이 있고 뭐 도쿄 중심부는 그래도 회복한 곳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25년 만에 회복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처럼 그런 게 학습이 되면 자동으로 그런 게 안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버블을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자체가 아파트를 사면 돈 번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부는 뭐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망할 사람 망하고 흥할 사람 흥하는 게 경제 원리인데 안 망하게 계속 부풀리다 보니까 전체가 망하고 있는 거다. 그 부동산은 사실 정부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장이 정책을 못 이긴다. 뭐 정책 시장을 못 이기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장이 정책을 못 이깁니다. 근데 그 정책을 쓰는 우리 뭐 모피아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기재부. 기재부는 세금을 관리하잖아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사실 부담됩니다. 전 세계가 쓰는 게 이제 보유세 강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유세 강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 환경이 좋죠. 그 와중에 이제 1주택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1주택을 내가 집을 갖고 있어 오래 살았어요. 그건 사실 거주용이잖아요. 투자용이 아니니까 양도세를 비과세라는 거예요. 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그죠? 팔아도. 그건 국민 누구나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을 만약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딱 샀어. 그럼 이걸 팔아야 되는데 원래 순서대로 팔고 알아봐야 되는데 팔고 알아보는 것과 알아보고 파는 것과 동시라고 생각해주는 범주가 있잖아요. 그거를 1년을 준 거예요. 누가 봐도 1년 안에는 잔금을 칠 거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어오다가 어느 때부터 이걸 2년으로 늘립니다. 뜬금없이. 여기는 무서운 패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주택이라 하죠. 이거 있고 이걸 샀어요. 2년 안에 이걸 팔면 되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기를 생각할게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집 하나 더 사요, 일단. 2년 뒤면 얘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팔아도 세금은 안 내. 이걸 안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또 어떤 정권이 3년으로 늘려버려요.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분양권을 사도 되네? 분양권 투기가 벌어진 거. 왜? 내가 집이 있는데 분양권을 샀어요. 처음에 얘는 해당이 안 됐어. 얘도 또 집으로 친다 이래가지고 3년 안에 팔아야 돼. 그래서 3년 안에 새 집에 들어갈 때 주택가격 뛰면 이 집은 또 3년에 올랐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3년마다 하면 어떻게 돼요? 10년이면 3번 집을 팔고 사고 이게 지금 방치되어 온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1년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실수자들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자기 필요한 집을 사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투기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하나를 비롯한 여러 개의 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분양가 있잖아요. 공급 확대한다고 칠게요. 롯데호텔 200만 원 던지니까 처음에 뭐 막 시장이 됐지만 1년 뒤부터 쭉 왔잖아요. 안정적이요. 그리고 이제 조성원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된 거를 땅을 보상을 해줘요. 땅을 보상을 가지고 건축비만 지어서 분양하면 되죠. 그게 조성원가제예요. 그러면 이문이 별로 없으니까 집값이 오르든 말든 얘는 원래 원가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은 올라가는 집을 살려고 그러겠어요? 이 집을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싸니까.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했던 거거든요. 예전부터도 해왔고.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막 집값이 오를 때 그 조성원가 제도 물건들이 시세가 8억까지 갔는데 분양가가 4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충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박근혜 때 뭘 했냐면 이걸 갖다 바꿔버려요. 시세로. 같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국민 세금으로 샀는데 그걸 국민한테 다시 매겨요? 그렇잖아요. 그 차액을. 그리고 맨날 적자만 내고 뒷돈 빼먹어? 이걸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몇 개만 손을 대면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거를 잘 좀 체크해서 한다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고 이제 아마 이번 정부도 저는 뭐 같을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정권이든 간에 집값 안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나고 보면 집값 안정을 시키려는 의도보다는 집값 부양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했다. 결정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전세가 대출 있잖아요. 전세 대출. 이 전세 대출을 원안을 말씀드릴게요. 대한주택도시보증에서 보증을 쓰는데 원안이 60에서 70%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파이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걸 105%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터졌어요. 전세 가격이 떠받치니까 집값도 올라가죠. 그러면 전세 이 대출 액수를 굳이 왜 그렇게 무리를 하죠? 그럼 한 50%로 줄일게요. 보증을 50%. 그러면 은행이 50%에 대해서 신용 리스크를 안아요. 은행이 함부로 대출 안 해주죠. 전세가 비율이 낮아지죠. 집값도 낮아지죠.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정책이 있는데 스파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부동산 얘기 들었으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종합하면.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도 좀 아시잖아요. 100만 달러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재산세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쭉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달러 집을 샀는데 20년, 30년 살아도 처음 살 때 재산세 10%면 10%만 내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게 뭐 올라가지고 500만 달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500만 달러 들어왔더니 얘는 10%를 500만 달러 기준으로 내야 되니까 얘는 또 계속 또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재산세가 계속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재정에 쓰겠다라는 명분을 대지만 그 명분이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계속 유지될 때 누구나 다 합의하고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되거든요. 그래야 집값도 안정이 되고 비싼 집을 산 사람은 내가 그런 능력이 되니까 나 사는 거야. 네가 왜 딴소리해? 나만큼 돈 벌어봐. 그럼 이렇게 떵떵거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부자들 보고도 가난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면서 보는 거고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는 임원들조차도 아침에 신문지 몇 장 뒤지다가 사우나 간다 하면서 떠나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방금 말씀하신 정치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정책의 도덕과 윤리와 가치와 철학이 이거 엉망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지방 강연을 가거나 이러면 구미공단 이런 데를 가본단 말이죠. 택시기사분이 그러세요. 혹시 전세 안 필요하세요? 이래요. 제가 이쪽 사람이 택시기사님이요? 택시기사님이. 야. 알고 보니까 이제 당신이 갖고 있는 집을 전세를 놔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 된대요? 이게 32평이 그러니까 15만 원만 주세요. 월세를. 월세를. 그치. 그 정도로 상태가 심하네요. 예. 그다음에 대구 쪽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뭐 좀 평수는 작지만 20평짜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아니 대한민국에 KTX로 2시간 반이면 다 돌아다니는데 병원이 없어서 그러나 애들 교육 문제가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60이 넘어가면. 뭐 자녀분들이 근데 아니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팔고 지방에 내려가면 외제차 하나 사고 뭐 32평, 40평짜리 아파트 사고 싶으면 사서 편안하게 자연과 함께 아파트에서 텃밭 하나 사가지고 지내시면 될 건데 왜 그걸 안 하시지? 왜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자, 지금 60대는 집을 안 팝니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안 팔시겠죠. 70대가 넘어야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중에서도 거의 50%는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면 편하죠. 본인은. 근데 그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 집을 물려줄 거라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얘가 돈을 벌어서 서울의 아파트를 못 산다라는 개념이 섰어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비싸다는 뜻이야 그만큼. 그러니까 그걸 물려주려고 안 가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우리 두 분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일본의 버블이 터져가지고 교훈을 얻었다 일본은. 그래서 함부로 주택가액 올리는 것도 스스로가 방어한다. 우리가 그걸 보고 옆에 살면서 왜 그거를 못하죠? 그건 왜냐면 이제 일본이니까 우리는 아니다. 라는 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지 우리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이것도 있고요. 네. 기득권들 있잖아요. 투기하는 친구들.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2주택 활용해가지고 계속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공무원들도 하니까 일은 안 하고 조금 여유가 있고 돈이 자산이 남게 되면 그냥 부동산이 답이라는 이런 모임들이 많아요. 많죠. 그런 부분으로 가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그냥 꽂혀 있는 게 이쪽으로만 투자해야 되겠구나라고 모여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이게 결론 투기판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안 터졌잖아요. 그렇죠. 터진다 그러면서. 근데 전국의 수요들이 지금 막바지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전국의 자산가들이 이번 토지거래허가 때 올인 들어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지방에 다세대 다 가고 20억이면은 월세 쫙 받고 편하게 살거든요. 서울에 20억 갖고 대출 받아서 집 사면 이자만 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강남에. 알면서도 막바지로 들어가는데 그럼 그 다음 뭐냐. 뒤에서 사줄 사람이 얼마큼이냐 보면 되잖아요. 강남이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색깔이 좀 예전하고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서울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이 예전에 2007년도 이쯤에 아파트 숫자가 130만 채 좀 넘었어요. 지금 거의 180만 채를 향해 가고 있어요. 40만 채가 늘었어요. 그러면 거의 한 25%, 30% 늘었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강남이 이렇게 불타고 있다고 우리 착각하는데 거래량이 예전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 반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막바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사진 않아요. 비싸서 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비싼 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그 정점이 어느 순간에 패러다임이 끝물이다 판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터지냐? 내수에서 터지는 거죠. 지금 강남 아파트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받은 분들 많아요. 그럼요. 이 와중에 강남 경매가 아까 경매 얘기했잖아요. 252건이 경매가 나왔는데 40.5% 114건이 처리됐는데 낙찰 유찰되죠. 이게 지금 뭐냐면 강남 개포동 38평 아파트가 신축이에요. 근데 여기가 집주인이 여기 안 살아요.
안산 이분이 집주인 남양주 쪽에 어디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여기 아파트값이 38평이 이제 최근 얘기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재건축한 지가. 그러니까 뭐 30억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 전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3년 딱 지났어요. 그저께 50억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주고 다시 묻는 이 과정에서 집값이 또 초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뭐냐,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서울 강남 3구 왜 그 영향으로 마포, 용산, 성동도 좀 뛴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만 뜁니다. 왜 거기만 뛰냐면 강남 아파트를 사람들은 이제 거의 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튤립인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급속도로 더 많이 뛰지 다른 지역이 같이 올라간다. 올라는 가도 여긴 조금 올라가지만 여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지금 박사님 궁금한 게 이번 정부에서 뭘 하면 좋으냐 이제 이걸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명확하게 안 나왔다고 다 말씀드리지만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를 확실히 주고 저번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20만 원을 계속 분양을 했으면 이런 상태가 안 됐습니다. 서울도 좀 조정이 됐을 텐데 3기 신도시를 분양을 안 했잖아요. 3기 신도시 빨리 신속히 몇십만 원 공급하고 청년도 또 역세권에다 20만 원 공급하고 이런 공약들이 양쪽에 다 있었어요. 붙은 양반이 전혀 안 했잖아요. 왜? 부동산 PF 살린다고. 그럼 이게 누굴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예요? 건설사를 위한 거예요? 그 건설사들은 또 토건족이라고 그러죠. 선거 때 되면 누구한테 정치원금 내나요? 자본주의의 탐욕의 고리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주면 되겠죠. 국민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뭐예요? 당연히 공급을 노태우 받잖아요. 노태우 때 200만 원 빡 때리니까 주택가가 안정되잖아요. 그럼 지금 뭐 공급이 뭐고 인구가 줄고 이런 거 다 차지하고 그냥 적정 공급수를 그냥 확 때려준다 그러면 지금 3기 신도는 다 됐잖아요. 공급을 안 했잖아요 그동안.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는 게 뭐냐. 자, 서울 근교 바로잖아요. 3기 신도시가 한 20만 원 되는데 20만 원 풀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3만 5천 원씩 하면은 한 8년치예요. 이거를 동시에 계속 분양한다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굳이 서울 시내 비상값보다는 이쪽으로 대체 수요가 생기면은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거 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하죠.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기득권 카르텔들이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이나 이러면 뭐 시장이 어쩌고 건설사 이런 거 막 들어오겠죠. 이런 거를 이제 정부가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경제 전문가랑 토의해서 이렇게 공급을 했을 때 장단점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혹시 부작용이 건설사나 금융 리스크가 가나 안 가나 이런 거 체크해서 보완해서 붙여주면 전혀 문제 없고 예측 가능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렇게 투기판에 앉게 되죠. 경제학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취급을 하나요? 지금 주신 말씀은 하나의 이제 자산으로서의 자산의 개념이 어떤 존재를 가치에서, 하죠. 예. 그리고 소득 개념에서 또 하나가 자산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도 시장이니까 수요와 공급 원칙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안전망이라고 하는 조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세금 문제가 들어가고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소득과 금리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지원 정책이죠. 거기다가 세대별로 경제 성장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이제 또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지 않으면 경제라는 것은 서포트가 될 수가 없거든요. 기본은 거주잖아요. 자가 보유율이 원래 예전에는 다 90%였잖아요. 지금 지방은 자본주의가 되면서 주로 밀집된 도시들은 자꾸 있는 자들이 더 매집을 하게 되는 형태가 이제 그 문제 놓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부산으로 해수부를 옮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은 균형 발전이 되면 문제가 없다. 제일 좋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균형 발전한다고 해서 지방에 여러 가지 신도시 만들고 정부 관련 부처나 그런 관련 업종들을 또 그쪽으로 옮기고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저 원주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충북 혁신도시 그거는 한문도 교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건축 카르텔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수부를 옮기듯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면 돼요.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은 정부가 한 번 이야기했으면 그거를 1년 양도세 보류를 3년으로 늘리고 3년을 6년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원칙이 일관되지 않으면 투명성이 없어지거든요. 정책에. 투명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누군가는 장난을 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들조차도 부동산 투기하러 다니잖아요. 그것도 경제연구소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뒤에 과연 집값은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어떻게 될 것이다. 경제는 심리란 말 있잖아요. 탐관놀이 기득권 카르텔들이 벌써 작업 치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많이 퍼져가지고
효과 없다 이거. 이게 막 스물스물 여기저기서 나와요. 네. 근데 엄밀히 말씀을 드릴게요. 효과가 왜 없겠습니까? 없는데 그걸 왜 하죠? 중요한 거는 가계부채 총량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좀 심각하니까 제가 영끌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투자는. 스트레스 DSR이 시작되면 캐나다도 뭐고 어디고 다 호주도 막 펌핑 됐었잖아요. 펌핑 됐다가 캐나다는 중국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집 사면 12% 취득세 중과를 매겨버렸어요. 이거 남는 거 뭐서 양도세 다 빠지니까 싹 가라앉았어요. 사람들 심리가 그럼 캐나다가 이렇게 딱 때리니까 중국 사람들이 움찔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막 계산해 보겠죠. 12% 더하기 몇 프로 오르고 뭐야 남는 게 없네? 아이 나중에 하고 빠지는 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어떠냐?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요. 뭐 30년 모기지면 뭐 50% 이렇게 적용이 안 돼서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막 붙여요. 중요한 건 딱 던지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은행들은 금리가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움직이겠죠. 감면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적용받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수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감소 효과가. 그러면 지금보다는 시장의 힘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전세도 이게 만약에 안 잡힌다면 전세 DSR 얘기 나왔잖아요. IMF 보고서 올해 2월 달에 보고 올렸습니다. 전세 롤오버 모니터링 해가지고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해라. 그런데 그 전에 2024년에 원래 전세 DSR 시행하기로 나왔잖아요. 전세 대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세 대출 DSR을 시행한다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 5억을 지금 그냥 나라에서 보증 쓰니까 지금 빌려줄 뿐이지 보증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그런 거 빌려주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아니죠. 전세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런 요인들이 하반기에 스물스물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까지예요. 이분들이 그럼 집값 많이 올랐어. 예. 지금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내년에 중과가 유예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대. 막 엉키잖아요. 지금 막 계산들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스트레스 DSR이 되면 좋아진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응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 이런 거 외에는 천천히 스며들잖아요. 전세 대출을 만약에 액수를 늘리면 천천히 1년 뒤에는 전세값이 20, 30% 오른 것처럼 이런 현상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면 대상들은 움직이겠지만 그 수요는 줄 것이고 이분들조차도 감면 대상이지만 이미 5, 6월에 지금 거래량 터졌잖아요. 4, 5월에. 굳이 7월에 가서 사야겠어요? 그래서 5월 달에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5월 달, 6월 달 금리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 때문에 주택가에 지금 서울은 안 내리고 버티잖아요. 부부가 앉아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DSR 시행되니까 집값 더 오르니까 막 사자 이러겠어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새 길 다니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서울에서도 심심찮게 임대차가 늘어나는 걸 보시고 계실 거예요.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매출이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늘어야 되잖아요. 예. 편의점 매출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거기마저 줄고 있다. 지금부터는 각자 도생에 길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외환위기가 아니에요. 내환위기. 부동산 상가 막 사고 올려서 받고 막 이런 짓을 하다가 이제 돈 빚 못 갚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부동산적인 것만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뭐 내릴 수도 있고 하는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있겠지만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제 상황 보니까 제가 그저께 은행권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2,300명을 올해 들어서 벌써 아웃시켰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률 2% 아래로 내려가면 잘 나가던 은행원들도 감원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뭐 구미 창원 쪽 같은 정말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 기업들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기업은 어떻게 할 만합니까 지금? 기업이 제조업은 제가 볼 땐 거의 패닉 상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수출 관세까지 지금 부과가 되고 있잖아요. 정부가 이제 협상을 하겠지만 그 문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개인 소비자들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3,000달러에서 5,000달러 더 돈을 써야 된다라고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그렇게 되면은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타격이 와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48%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20% 30%만 수출이 줄어도 대기업들이 확 줄어버리죠. 대기업 줄면 중소기업은 따라주는데 이 주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그러다가 자영업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표 대표님 유튜브 방송 많이들 보시지만 그거 보시면은 공실 이야기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이게 서울에서 이 정도면은 전국적인 상황이 어떤 건지는 대충 짐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중국 부동산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기 아파트 5,000세대를 줘요. 이게 미분양이 났어요. 그럼 옆에 또 줘요, 5,000세대를. 또 미분양이 났어요. 저쪽에 10,000세대를 또 줘요. 근데 또 줘요. 자, 이게 중국이 망한 거고. 우리나라는 옆에 공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옆에 또 지으면 분양할 거 아닙니까? 상가를? 이거 분양을 다 받아요? 공실인 걸 다 받잖아. 이거 공실이네 하면서 그 옆에 건물을 또 지을 때 상가를 분양하면
또 분양받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산 상가는 안 그럴 거야. 여기는 입지가 달라요. 여기 들어오는 길목이잖아.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90%, 80%를 대출을 해줘요. 아직도.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대출금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준공해서 한 번도 임차인을 못 들여보고 경매로 넘어가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박사님 AI가 이제 모든 일자리를 많이 뺏어 간다라고 하는데 특히 요즘 판교 쪽 가면 분위기 좀 안 좋습니다. 거기 IT 기술자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똘똘한 사람들 많이 몰려 있는 데가 바로 판교인데 거기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 AI가 업무 성과를 내니까 사람의 업무 성과를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한 부서를 날려보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이 줄면 그분들이 연봉을 많이 받아서 고가의 집을 샀는데 집을 왜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물건을 여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 원론에 보면 average fixed cost, 고정 비용만 나오면 variable cost가 들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짓는 게 낫다. 내가 여기 이자 내고 뭐 해도 집값이 올라가고 상가 가격이 건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고정 비용이 커버가 되면 내가 여기다 임대가 들어오든 나오든 이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집 짓고 보자라는 게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고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이 다 같이 상승을 하거나 줄어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정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자를 못 내게 되면 건물을 통째로 날려야 되니까 아까 경매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가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500만, 700만 되시는 분들이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가계대출이 우리가 한 17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0조에서 900조 정도는 자영업자분들이 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비용을 충당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음 세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물이 밀어내듯이 바다로 갈 사람들은 바다로 가시하고 밀어내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밀어내는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썩는 거예요. 다 죽어서 온갖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를 한 10년 되면은 보이는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차 해드렸고 몇 년도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막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보는 데는 안 떨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언제 떨어져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저 산업활동 동향 지수 보시잖아요, 교수님. 금융안정보고서라고 매년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작년 보고서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자영업 뭐 이렇게 막 말씀 나눴는데 대한민국이 IMF 때도 저는 그 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있잖아요. 1 미만이면 1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이자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의 비율이 우리나라 고용의 90%가 중소기업이 되고 있잖아요. 90%의 거대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중소기업들의 몇 프로가 지금 이자도 못 낼까요? 45%인가요? 정확하십니다. 예. 44.8%. 근데 이게 40%대에서 이거 45%가 되는데 몇 년 안 걸린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요새 6월 달 금융안정보고서 이제 또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기대와 나쁜 기대. 그래서 이번 정부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마치 나라가 내일 모레 되게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너무 과대하면 안 돼요. 10년 대기를 가야 된다. 내 때는 이거 경제가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난 활성화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이러고 갔어야 되는데 마치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부동산을 뭐하고 뭐 대시화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 가이드 신호를 정확하게 지금 못 주고 있다는 얘기죠. 민생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돼요.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민생과 이거 이해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게 한 100일 뒤에 보자. 아까 표 대표님과 똑같아. 하는 거 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건 또 빨리 해줘야지 진짜 우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이 힘들고 제조업이 힘들고 다 힘든 거잖아요. 좋은 데는 어디 있죠? 그거예요, 사실은. 45%는 이자도 못 내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자도 못 내요. 양반이에요. 왜 양반인 줄 아세요? 이게 양반이라고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양반이에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정무위에서 질문한 내용의 답입니다. 국세청 내용입니다. 통계 내용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소득 자영업자들이 전체 자영업자 중에 몇 %일까? 75%예요. 종합소득세 안 내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걱정을 우리 세대 걱정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걱정을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우리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미래 이야기도 같이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0년, 20년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요거도 먹을 준비가 다 돼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힘들고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 나는 여러분에게 장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장미 씨 뿌리로 온 사람이다. 그게 언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많은 싱크탱크들이 그런 이슈를 가지고 뿌려야 돼요.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가지고 사회에다가 이슈를 던져야 돼요. 집이 왜 필요하죠? 투기를 하기 위해서요. 자녀분들이 힘들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3% 4%로 복원을 시켜놓으면 과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3, 4%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정부는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10년 뒤에 만약에 이게 효과로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로 그냥 연금으로 받으셔갖고 편하게 지내시고 자녀분들은 스스로 일궈서 사시게 할게끔 내가 정책을 읽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뭔가를 믿음을 주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IMF급의 위기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느끼고 있고 계속 부동산은 펌프질 된다.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경제에서 크게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에 많이 꽂혀 있는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고 있지만 곧 문제가 크게 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아파트에 모든 사람들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늘에 가려져 있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우리 한문도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 이 현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물론 2, 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본격화되는 시점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경제 상황이 녹록해야 수입이 늘어야 쓰는 게 많아지고 상가도 매출이 오르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표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집계해서 내는데 공공기관은 거기밖에 없고 민간은 이제 뭐 신영124나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예. 다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지금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하죠. 중대형 상가하고 소규모하고 집합건물.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공실을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 2, 3% 보고 많으면 4% 보거든요. 예. 상가 같은 경우도 5에서 한 6% 봅니다. 그 정도는 이제 회전이 돼야 되고 비었다 가니까. 예. 근데 이걸 넘어서면 이제 조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중대형 상가면 되게 큰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13%, 12% 있습니다. 10% 넘고 세종 같은 데는 지금 25% 되는 지역들도 많아요. 말이 25%죠.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뭐 센 거죠. 또 시흥시에 아시겠지만 서핑보드장 우리나라의 그 웨이브 최초로 서핑보드 그 시흥 거북섬 있는데 거기는 95%입니다. 공실률이. 그 제가 22년 3년에 이미 제가 거기 취재를 다 해서 평호TV에서 그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95%고 소규모 상가가 있고 이제 집합 건물 있잖아요. 집합 건물도 10%가 넘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소규모가 이제 자영업자분들 뭐 3층, 4층으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얘도 7%를 넘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새 길 다니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서울에서도 심심찮게 임대차가 늘어나는 걸 보시고 계실 거예요. 강남도 지금 붙으면 오래 가요. 예전에는 몇 개월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상가 경매 데이터가 잘 안 나오잖아요. 상가 경매가 스물스물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서울, 강남도.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다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박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은 더 심각하죠. 이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작이다. 결정적으로 편의점 있잖아요. 소매 업태별 그 소매 판매액에서 백화점, 면세점 쭉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편의점 항목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 기억에 편의점 매출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편의점은 우리 사회의 진짜 서민 중산층의 아이콘 지표거든요. 편의점 매출이 불황이면 불황일수록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마저 줄고 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다른 데는 더 매출이 줄 거다. 이거를 좀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점 매출 줄고 다이소 매출 올라가고 이거 차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문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가 있냐면 지금 상가 공실률 얘기했단 말이에요. 중대형, 소형 뭐 이런 거 이제 나누는데 이게 보통 그 1층 상가 또는 어쩌다 2층 상가 그것도 대로변에 있는 것만 체크해서 그 공식 데이터예요. 비공식 데이터 제가 다 세진 않았지만 제가 발품 팔아서 다 가본 거 현장 가보면 도산대로라고 강남대로 말고 도산대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한 45% 정도가 공실입니다. 와우. 강남 전체적으로 대로변도 공실이 많지만 그 이면도로는 거의 한 60%가 공실입니다. 지금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냐면 압구정하고 논현동 그 사이 대로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주로 주말에 서울 강남권만 몇 바퀴를 돈지 모른다. 걸어서. 사람들은 내용을 제가 얘기하면 보면서도 설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이 하는 말이 요즘 정말 강남권에 대형 상가, 대형 빌딩의 상가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의 모대로 1층 상가도 거의 60%가 비어 있고 초대형 주상복합이 있는 건물에 그 뒷변 이면도로 갔더니 다 비었어요. 부동산 중개소 한두 개가 있고 편의점 한 개가 있고 다 비었어. 상가가 한 70개 되는데 다 비었어. 공식 데이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덧붙이면 세종시가 아까 25%라고요? 아닙니다. 직접 가보시면 70%? 70%입니다. 세종시가 25인가 50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75가 맞아요. 하도 많이 보시니까 이게 숫자가 헷갈리죠. 아, 맞아요. 저도 이거. 그럴 때는 있는데 네. 지금 상상 외로 심각합니다. 그거를 역으로 가보죠.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반도체 공장을. 예. 한 70조 붙겠다. 그래서 지으면 3만 명 정도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가요. 3만 명 정도 건설하러 쫙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럼 뭐가 생기죠? 한밭집이 생겨요. 편의점도 생겨요. 그렇죠. 여기서 3만 5천 명이 먹고 사는 기반이 그 바로 상가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대기업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면. 그럼 대기업이 안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0.8% 성장한다고 한국은행이 이야기하셨는데 1.4에서 0.8로 갔다는 말은 0으로 간다 이야기예요. 방향성을 지적을 하는 것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관세 협정해야 되잖아요. 3년만 산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뻔히 그럴 거거든요. 야 너희들 환율 지금 1370원 60원 한다고? 너희도 지금 흑자가 얼만데 1100원으로 가는 게 맞지. 좀 이따 까면 어떡할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가라니 사이라도 기획하겠다는 말씀을 결의를 하셨는데 세 번째, 야 유가가 지금 싸. 배럴당 50달러 하니까 그게 좀 위안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현지에 지금 배럴당 50달러, 60달러 하는 지금 유가에 소매 가솔린 가격이 얼마냐면 보통 그러면 1불 70에서 1불 50 사이에 해야 됩니다. 예. 지금 3불 뭐 때문에 10전 정도 합니다. 비싸요? 중간 마진 때문에. 미국도 물가가 다 올라버려요. 교통비, 수송비, 이게 다 올라, 인건비 다 올라버리고. 부대 비용만 부대비용이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다이소 말씀하셨지만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더듬이가 작동을 해서 야, 이거 디플레이션 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략해야 돼. 다이소 찾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가면 남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개월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 쪽에서는 야 이거 뭐 스트레스 DSR 뭐 열심히 주판을 튕겨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 터져버릴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갖다가 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정부 쪽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 정부 쪽에 탐관 놀이가 많아서 그렇죠. 우리 곽수홍 박사님께 이거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제가 그동안 99가지를 배웠는데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혹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왜 그런지가 다 나와요. 저는 최근에 3번 봤거든요. 지금 너무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관료 정책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 해서 제가 그 영화를 최근에만 3번 봤어요. 거기 보면 발표하시죠. 이 위기를 알려야 됩니다. 발표하시죠. 해도 안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면 불안해한다 이거. 그래서 아까 우리 한문희 교수님하고 표현 대표께서 그 말씀 주셨잖아요. 기득권 대 비기득권의 세상이다. 양극화의 세상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는 곽수영 박사님 자주 뵙긴 하지만 만날 때마다 여쭤봐야 되는데 하면서 놓친 게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사실 경제 성장률 0.8%의 성장률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확률이 지금. 그런데 그러면 제2의 IMF급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제 질문은. 제2 IMF 가는 거 아니냐? 예. 질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IMF를 예측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드릴게요. 금값이 2030년 선물 가격이 한 달 전에 3,300불에서 3,500불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4,100달러입니다. 4,153달러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세계은행에서 어제 경제 전망치가 나왔는데 올해 2.3 예상을 했는데 1.4로 떨어뜨렸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반토막이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반토막 나면 우리나라는 한 6개월 뒤쯤 되면 3분의 2 토막 난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0.8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나타내니까 내려간다, 0에 근접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각자 도생에 길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다 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인정합니다. 자산의 7, 80%를 부동산으로 들고 계시는데 정부가 뭐라고 늘 말씀하시냐면 소득 상위 25% 분들 그 다음에 25% 분들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7, 80% 그거 걱정 없습니다. 너 괜히 저 밑에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문제죠. 이렇게 말씀들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날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비용을 이자 돈으로 이렇게 내다가
직장 끊기고 돈 들어오는 게 없네. 경제학에서 레쳇 효과라고 있어요. 톱니 효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해요. IMF는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사례인데요. 임대사업자 제도로 집값이 막 올라갈 시절에 이제 수도권 얘기예요. 그 임대사업자들이 공황장애를 겪은 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울 빼고. 그 스토리가 어떠냐면 집을 하나 사서 전세 대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전세 대출 이게 중요하다.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1,000만 원을 해요. 사가지고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전세를 놓는데 만약에 7천짜리인데 8천이 됐잖아요. 돈 들어간 거. 근데 전세를 8천에 놓는 거야. 그럼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죠. 근데 도리어 그걸 9천을 놨는데 되는 거야. 가격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한 집에서 돈이 튀어나오죠. 1,000만 원이. 이거 재밌잖아요. 그냥 사서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놓으니까 전세가 쑥쑥 들어오는 거야. 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하다 보니까 1년에 5개라는 게 5천만 원을 벌었네? 직장보다 낫네? 그러니까 때려치기 뭐하고, 그럼 내년에 5개 더 해야지. 이러면서 한 2, 3년 사이에 그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뭐 세제 혜택 막 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한 4, 50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4, 50개 하는 동안에 몇 억을 1,000, 2,000씩 해가지고 몇 억 편하게 썼겠죠? 몇 년 동안? 1년에 1억씩 쓰면서 살아도 손해가 없어. 1억 다 못 쓰잖아요. 돌려줘야 되지 나중에. 근데 이제 터지는 거야. 뭐냐면 정부가 전세대출 90% 맞췄잖아요. 지금 돈을 다 썼는데 집당 1,000만 원씩 하면 50개면 5억을 지금 다시 개어서 내야 되는데 5억이 어디 있어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파산이에요. 연쇄 파산.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현장이 되게 많아졌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 있어요. 이거 이제 역전세 사기예요.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사기의 뜻이 없어요. 없는데 정부가 전세 대출을 줄이니까 원래 사기꾼들은 없어지는 거 말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피해자다. 임대인이 피해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분쟁이 벌어지죠.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뭔가 지금 말씀하신 스물스물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가 있다. 98년에는 외환위기죠. 왜냐하면 그때는 김일성 대통령께서 돈 마음대로 써. 투자해. 규제 다 풀어줄게. 너가 마음대로 돈 빌렸어. 그래서 막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과잉 설비, 과잉 투자. 그게 이제 돈을 확 쪼아버리니까 결국은 태국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외환위기가 아니에요. 내환위기지. 외환위기는 우리가 수출이 안 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6개월 연속 나고 이래 놓으니까 갚을 돈이 없어갖고 결국은 밖에서 빌린 돈을 못 갚으니까는 외환위기가 나서 이자값이 20% 올라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외환위기를. 그래서 기업도 그렇게 과잉 투자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안에서 부동산 상가 막 사고 뭐 올려서 받고 막 이런 짓을 하다가 이제 돈 빚 못 갚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페니맥, 프레디맥 같은 거, 캠코 같은 거 이런 제도를 빨리 공부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LH나 SH를 동원해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정부 돈으로 사들이셔야 돼요. 그 방법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워낙 뭐 덩어리들이 큰데 정부 돈을 어떻게 다 사는 게 지금 적자예요. 전세 보증 책임 못 져요 지금. 그래서 이제 농협, 축협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있잖아요. 5대 금융기관들. 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 자기들 배당하느라고 돈 없어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새마을금고는 상당히 어려운데 왜냐 그러면 이 친구들은 팔아먹을 상품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PF 대출도 많이 하고 브릿질로. 그러니까 여기는 볼 게 없는데 5대 은행하고 농협, 축협, 수협 같은 데에서는 사고는 치긴 쳤는데 조금은 돌릴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캠코 같은 경우도 자금이 있으면 소방수에서 초기에 불을 잘 잡으면 일단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 기대를 해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내가 들어가지고 잘 영업하던 식당이 문을 닫는 거예요. 왜 문을 닫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영업을 한 30년 했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고 또 이게 정말 매출이 줄어드는 과정과 나가야 되는 돈들 뭐 배달이면 배달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돈들이 굉장히 기업수로 늘어난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장사를 할 때까지 하다 보면 결국 다 들어먹고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가게를 내놨는데 마침 누가 그 가게를 산다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 가슴이 아팠냐면 넘겨도 불편해요. 왜냐면 그분은 천천히 이 가게가 없어지는 걸 모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려워졌다. 자기는 그나마 이걸 눈치를 빨리 채서 빨리 나오는 경우다 라고 말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강남에서 선능력 부근에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 하는 분이 여성분이셨어요. 저 영종도에 50채를 임대 사업하고 계셨대요. 그게 지금 코로나 때
항공기가 안 떴잖아요. 승무원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자값 내려고 지금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양반이에요,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때 그분께서 정신을 차리셔갖고 코로나가 끝났을 때 50채에서 한 45채를 팔아버리셨으면 지금은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저한테 어떤 이제 이 부동산 사업하시는 분이 그 영종도에 상가 건물을 분양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사실 보였어요. 말렸어요. 이거 지금 아니다. 그런데 막 분양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이게 좋다고 또 막 홍보해서 팔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보는데 그게 굉장히 안 됐어요. 뻔히 안 되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또 어떤 시행사 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정말 너무나 당당하게 이제 물류센터를 자기가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이미 3, 4년, 4, 5년 전에 유행이 지났고 그걸로 거덜난 시행사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뒤늦게 지금 그걸 타냈더니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시행사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아니 전문가 이런 부동산 전망하는 분들 몇 사람 한두 명만 얘기만 들어봐도 아는 내용을 왜 본인은 모릅니까? 지금 몰라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를 알지만 체감하지 못해서 망하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 2019년도에 제가 이름만 대면은 아시는 그룹의 부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경제학자가 아니었고요. 아니었고요. 실물 경험을 있으면서 회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회장님, 지금 갖고 계시는 부동산 정리하시고 환율이 그때 1160원, 70원 할 때입니다. 300만에서 500만 달러치 달러를 좀 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무슨 말씀을 들었냐. 달러 사는 거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부동산 정리를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제조업이 아니고 준금융사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이 나요. 근데 제가 6년 전이잖아요.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돈이 아까워서 부동산이 아까워서 지고 못 놓는 거예요. 지금 골치 아픈 거죠.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때 19년에 제안했을 때 슬슬 준비해가지고 21년에 팔았으면 최고가에 팔았죠. 최고가에 팔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기업 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경제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살아온 방식은 몸으로 부딪혀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논리와 정확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성장률이 0% 같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두 채 있으시면 한 채는 파시죠. 빨리빨리 파시길 바래요. 예, 빚 정리해야 된다. 예, 빚 정리해야 된다. 자, 우리 지금 혹시나 위기라는 게 안 오면 땡큐, 오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땡큐, 위기가 안 오면 땡큐는 아니죠. 위기가 지금 안 오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니까 땡큐가 아닙니다. 일시적 땡큐지. 이거는 이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자 문제는 다 표 대표님도 말씀 주셨는데 전세대출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그 미국이 이제 서프라임 터질 때 스토리가 아시지만 대출 금리 중에 땡땡 ARM 뭐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초반에 거칠해 줍니다. 이자를 싸게 내게 하다가 5년 차, 3년 차부터 변동금리가 적용이 돼요. 근데 얘가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자를 싸게 내니까 배팅이 들어간 거예요, 다들. 충분히 이자를 못 갚는데 이자를 갖다 낮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자는 싼 건 낼 수 있잖아요? 그럼 5년 뒤에는 못 내잖아요. 못 내니까 미국이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그러면 그 이자를 또 반으로 줄여가지고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60 사는데 뭐 80년에 가면 나눠지니까 적잖아요? 그걸로 버티는데 뒤에서 말씀드렸던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못 버티잖아요? 이게 이제 터져가지고 던진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자 상황이 어떻냐면 주택담보대출이 2017년, 18년부터 똑같은 짓을 했어요. 미국이랑. 서프라임 터진 걸 아는데도 이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혼합형 고정금리. 예. 들어봤죠? 예. 우리가 고정금리는 들어봤는데 혼합형 고정금리는 뭐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서브프라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5년 동안 이자 싸게 내다가 6년 차부터는 비싸게 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배팅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어떠냐면 또 기존 대출할 때 신규 대출 잔액 기준이 있고 기존 대출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출 투입 경로가 신규 대출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대출 받은 거에 가상금리 들어간 데다가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이분들이 지금 못 버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도에서 보셨죠? 영끌 경매 계속 늘어나. 요새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냐면 18, 19, 20에 샀죠. 18, 19, 20에 산 사람들이 이자를 내고 버티다가 지금 정부가 조금 낮추니까 숨 쉬는 것 같지만 집을 팔려고 그랬겠죠. 근데 언제 팔려고 그랬을까요? 22, 23, 24에 팔려고 산 거예요. 못 팔았잖아요. 그렇지. 특히 서울은. 그러니까 25년도에 팔려고 막 했는데 집값이 막 뛰니까 팔면 되는데 이걸 또 멈칫하고 또 살짝 뒤졌어요? 그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욕심을 내다가 말씀대로
이자를 못 버티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악의 유혹이죠. 이걸 받았던 영끌 세대들이 못 버티는 사람들이 7, 8, 90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때 만약에 집값이 약간 다운된다면 어떻게 돼요? 멘붕 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사업자 공황장애뿐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가는 초입이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새 정부 때는 또 사실 앞으로 잘 정책을 만들라고 응원을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좋은 정책 잘 만들어서 우린 이런 위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금리가 하락한다, 너무 그거에 기대서 또 부동산 영끌, 무자비한 투자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귀한 시간 우리 곽수정 박사님 그리고 한문도 박사님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자, 머니인사이드 집값이 알고 싶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